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영결식장엔 참석을 하지 못했고 병원에서 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습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조간신문들도 일제히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화합의 숙제를 남기고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호적 거산 떠났다. 어제 의회주의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등원하는 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결식이 끝날 때쯤은 내리던 눈도 그치고 까치 한 무리가 국회 하늘 위를 날았습니다.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 행렬이 상도동 자택을 향하고 있는 사진 동아일보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의 1면에 실린 또 다른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IS가 악마의 연합 60개국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 테러 타깃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슬람 국가 IS 과격단체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60국을 악마의 연합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협박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잠시 후 IS가 공개한 이 협박 영상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에 실린 기사 복면 폭력 시위자의 2년 서울고법 형사 2부는요. 서울 도심 시위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복면 뒤에 숨어 도심을 무범천지로 만드는 폭력 시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사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분 교수 12년형 구형량보다 이는 많은 형입니다. 인분을 먹이거나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제자를 폭행하거나 괴롭혀온 경기 지역 모 대학의 이른바 인분 교수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정에서 구형량보다 많은 12년을 선고한 뒷이야기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있습니다. 복면 금지법 발의에 12월 5일 복면 무도회 열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복면 착용 이 시위대의 복면 착용과 관련해서 온 나라가 뜨겁습니다. 혹자는 이 시위대의 가면을 오페라의 유령 속 팬텀이 쓰고 나온 가면에 비유하기도 그리고 우리네 옛 민중들이 마당놀이 때 썼던 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복면 시위대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페라의 유령도 그리고 우리네 옛 민중들도 손도끼나 쇠파이프를 들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사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신기남 의원 로스쿨의 아들 졸업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소재 A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을 위해 부정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는데요. 검찰이 같은 당 윤호덕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서 이 법조계의 이른바 금수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기남 의원 측은 압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담만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박용성 만평 오늘은 어떤 만평이 실렸을지 매일 궁금해지는데요. 침이나 닦고 이런 말 해라. 원래 안 먹으려 했스 쩝쩝쩝. 여야 국회의원들 세비 몰래 인상하려 했다가 결국 없는 일로 철회를 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죠.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5일간의 장례 일정을 마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신을 담은 관이 영구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태극기로 곱게 쌓인 관이 차량에 실리고 가족들은 목례로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한번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1951년 정치 인생을 시작해 최연소, 최다선 의원의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등원길. 유난히 추운 날씨에 눈발까지 거세게 휘날렸지만 어느 순간에도 의회 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적 없다던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차분히 진행됐습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영결식이 끝난 뒤 찾은 상도동 자택. 46년간 정들었던 이 집은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하며 연금당했고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마지막 퇴근을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영구차는 해가 저물어서야 장지인 국립현충원에 도착했고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별은 그렇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 이 꿈을 가지자. 채널A 뉴스 조현민입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되던 국회의사당 앞에는요, 하늘에서 내린 흰 눈발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영결식이 끝날 때쯤 하늘에서 하얗게 내리던 눈이 딱 그치고 한 무리의 까치떼가 국회의사당 하늘을 날았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앞선 대통령들을 몇 번 떠나 보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나보낼 때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어제의 영결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평가보다 오늘 아침 우리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네티즌들의 평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티즌들의 평가? 예, 유승찬의 SNS 민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런 평가가 트윗이 많이 달렸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는 복수하겠다는 말이 많이 보였고 예. DJ가 돌아가실 때는 여기저기서 애통한 그 소리가 나왔는데 YS가 돌아가시니 그분 생전의 개그 일화와 유머들, 예. 심지어 그분이 나온 무협지 게임이야까지 인터넷에 떠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무협지에도 나왔어요. 정치가의 죽음으로는 이게 가장 좋다. 또 그 김영삼 대통령의 대범한 멘탈에 대한 얘기가 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세상이 변해도 YS가 대한민국이 낳은 멘털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또 공과를 논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다. 그만큼 극적이고 인간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YS를 떠나보내는 우리 그 국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훈훈하고 예. 따뜻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앞선 대통령들과 달리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을 때 국민들이 그가 남겼던 유머 감각, 클린턴 대통령이 청와대에 왔을 때 건넸던 인사말 Who are you? I'm Hillary husband. Me too. 이런 유머 감각을 기억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영결식 현장에서 상영이 됐던 영상 중에 저는 이 영상이 그래서 가장 뜻깊었습니다. 확실히를 갖다 확실히로 그걸 갖다는 걸로 기억이 안 돼.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학생 잠깐 힘들어요. 확실히. 확실히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 말이 거의 상징 같았는데 박인준 전 대변인. 예. 어제 그 국회 영결식 앞에서 이 영상 저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내리 속에 남아있는 여러 장면들을 잘 정리해서 유족들이 선정한 영상이었대요. 그래서 저게 상영되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그분과 함께 했었던 시간을 다 돌아봤고요. 차남 김현철 씨는 차분하다가 저 영상 보면서 또 오열하는 장면이 예.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더라고요. 정성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앞선 세 분의 대통령, 연결식의 국민과의 국가장 혹은 국민장 과정에서
다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어제도 대변인 어제도 광화문 운구차 행렬 지나가는 걸 연도에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이제 애도의 마음을 보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뭐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정치 탄압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그런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고인이 막 부르짖었던 민주화와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당시 정부,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이 갈등 국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애통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쭉 가시는 그 운구 행렬을 보면서 시민들이 대성통곡을 한다거나 애통해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씀 옆에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제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반응. 저분 참 고생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이분을 약간 흉보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요. 그러면서 시민들도 웃으면서 보냈던 모습이 있습니다. 영역시장에서는 간혹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쾌한 정치인이었고 거침이 없었고 또 본인이 말씀처럼 국민과 늘 함께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어제 영역식 전체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내는 마음이 애통함보다는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연결식에서 진 변호사님, 모처럼 얼굴을 봤었던 인물들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자제분들이 한 자리 모였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 하면 흔히 그 자제는 당연히 차남 김현철 씨,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았지, 다른 자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거나 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야당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은 김현철 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녀들은 일찌감치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딸 셋은 그랬었고, 또한 어제 아마 처음 보시는 분, 즉 이 장남인 김은철 씨라는 지금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저 모습인데요. 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건강이 썩 좋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빈소에서 상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자제인 2남 3녀, 5명의 이제 자제가 그래도 한 가족이 다 모여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저렇게 배웅을 하는 모습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가족들의 마지막 그 상주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연결식 마지막 장면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사람의 인생은 가장 마지막 모습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모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영광도 겪으셨겠지만 결국 또 대통령이 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희화와 또 나중에 막판에 외환위기를 겪게 한 장본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추락을 또 겪으셨거든요. 근데 사실상 모든 것은 마지막 결론, 즉 그분을 떠나보낼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느냐라고 보았을 때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은 저 5자녀들이 한 가족이 다 모여서 또 온 국민의 애도 속에서 가셨으니까 아마 나름의 훨씬 본인의 인생은 마지막에 축복받은 인생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남 은철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남 은철 씨의 결혼식에 못 갔던 일화가 또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 왜 결혼식에 아버지인데 못 갔죠? 82년이었죠. 82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택 구금당하던 시절입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그런데 장남 결혼식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군부 정권에서 결혼식은 나가도 좋다. 결혼식을 위해서 집 밖을 나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나간다면 국민들은 내가 자유롭게 움직인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나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외출을 허용해 준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떤 말이요? 아버지이기 전에 난 정치인이다. 난 정치인의 자세를 꺾겠다. 아버지이기 전에 난 정치인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물론 지금 방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은철 씨는 지금 나이는 50대 후반입니다만은 건강도 안 좋고 또 일부 언론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설마 할 수 있겠지만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최근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대통령 연금 나오는 것이 물론 일반 서민들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뭐 식소를 거느리고 있고 또 본인이 그동안 생활의 수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쓸 때 굉장히 어려웠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들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예.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세 딸은 미국에서 주로 거주했다가 한 딸은 그 가운데 계속 미국 살고 있고 두 딸은 기국에 있고 또 은철 씨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현철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모처럼 한 가족이 어울렸지만 굉장히 정말 마지막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 존경 속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저는 은철 씨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의 모자를 보니까 79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장 때 차녀 박근영 씨가 예. 선글라스 끼고 나왔었어요. 장례식장에. 본인이 외부 노출을 하고 싶지 않았던, 네. 그래서 대통령의 딸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 은철 씨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게요.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이 행복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은 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뭐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등을 다쳐가지고 평생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장남 홍일 씨는 살고 있고요. 뭐 두 아들도 솔직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뭐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화 투쟁은 지금 뭐 홍일 씨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독재 정권 하에 투쟁했던 그 민주화 투사들의 자녀들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 당시 제대로 뭐 교육을 못 받거나 아버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현재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안타까운 우리 한국 현대사의 한 모습들입니다. 예, 안타까운 모습들이네요.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이 그래서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흰눈이 내리는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대통령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배웅을 했는데 이 마지막 배웅,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배웅을 할 것인가가 어제까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국회 앞 연결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 대신 병원에 다시 한번 찾아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떠나는 길을 배웅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야 돼. 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목례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운구차에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이 실리는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목례를 한 모습. 조금 전 저희가 보내드렸듯이 차남 김현철 씨를 찾아가서 악수를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장면도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현철 씨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몸도 편찮으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대통령의 병원 배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대통령은 아팠다. 물론 날은 추웠다. 그러나 대통령의 빈자리에 국민도 불편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일보랑 많은 언론이 대통령의 빈소를 다시 찾아서 연결하는 모습을 다 기사로 실었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몸이 얼마나 위중하고 불편한지에 대해서 아주 깨알 같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발목도 부어 계시고요. 인후염도 있고 위경련도 있으시고 기타 등등 해서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 주치의가 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주치의의 이런 걸 받아들여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연결식보다는 병원에 가서 이제 발인하는 장면만 다시 하고 배웅을 했다 이겁니다. 경향신문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국민의 마음을 좀 표현을
사설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주치의의 판단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예.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빈자리는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리겠다. 80세가 넘은 국가 원로들도 휠체어에 앉아있는 손명순 여사도 연결식장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고요. 박 대통령이 두 차례 공인의 빈소를 찾은 것으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이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의 이런 국가장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가하자는 건 처음이라서 연결식 불참을 놓고 대통령의 협량이 운이되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 예. 이건데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대통령의 건강 상황 국가 이거 비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깨알 브리핑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 예. 생각도 들고 대통령이 7시간 관련해서 국가 비밀이다! 라고 했던 청와대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또 이렇게 깨알 브리핑 하는 건 청와대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경향신문에서는 결례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글쎄요. 분명히 반대의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이 아픈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주치의가 발목도 부었고 몸살 감기로 인후염이 있고 성대도 지금 부은 상태고 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서 1시간 반가량 외부에서 연결식을 보는 것은 건강상의 무리가 있다라고 충고한 것도 사실인 상황에서 나름 대통령으로서는 예의를 갖춘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은 참석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주치의가 말렸던 것 같고 주치의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임계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어저께 창조경제박람회라고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인터넷 가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창조경제에서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또 박 대통령은 창조 그리고 경제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까지 17개인가 하는 창조혁신센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광주, 전주 할 때마다 갔던 굉장히 대통령의 애정을 가지는 행사인데 그 개막식에도 불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9일까지 파리로 간나가기 전까지 일주일 행사가 다 취소가 됐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 그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은 29일 파리도 안 가려고 했답니다. 29일에 이제 중요한 그 어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 COP라고 해서 중요한 회의인데 그게 도쿄 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를 합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예.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냐고. 주변 청와대 측근들에게 참모들에게 그 파리 꼭 나 가야 돼요. 예라고 그 지난번 행사 때 순방 행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호주 총리가 우리 다음에 파리에서 만나요. 한 얘기를 듣고 이게 꼭 가야 되나 보다 해서 눈치 없는 호주 총리가 그러니까 했는데 대통령은 그래서 그 외교부에서는 예. 대통령이 안 가는 일정도 검토를 했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건강은 정말 좋지가 않은 게 맞는 것 같고 청와대로서는 가장 최대한의 교집합으로서 그 연결식 이전에 빈소를 마지막 방문하는 것이 최대치가 아니었나. 국민들이 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정은 국장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불편한 누구도 와 있었고 80세 넘는 그 손명순 여사도 와 있었지만 그분들은 물론 당연히 가족이고 유족이고 또 한때 자신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모셨던 그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로서 온 것이고 집에 가시면 쉬면 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예. 근데 대통령이 나 국정 한번 갔다 와서 마음 편안하게 어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좀 아프니까 오늘 일정 다 취소하고 편안하게 집에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대통령이 안 오는 것이 어떤 무슨 정치적인 악연에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마음이 토라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호사가의 입방아들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서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말에 꼬투리를 잡거나 대통령으로서 뭔가 이렇게 조금 이미지에 약간의 흠집을 내면서라도 본인들이 또 대통령을 원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그런 불편한 마음과 또한 본인의 챙겨야 될 국정, 본인의 건강 이 세 가지를 가장 적절하게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빈소에서의 다른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아마 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국민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린 가장 최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거나 국정에 정말 해외와의 그 수많은 중요한 약속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됐을 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알아서 잘 처신해서 예. 그 국정에 꼭 참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미지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과연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인가 그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정부에서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YS의 관계 때문에 협량의 소치다. 그래서 안 나온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 자체가 참 현명한 겁니다. 시각 자체 현명한 것이죠. 자,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건데 자꾸 꽈서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보는데 건강 상태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과거 작년에 네덜란드 방문해서도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일정을 통째로 취소한 적도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과로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제 자꾸 우리 좀 편도선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사실 국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 거기서 더 중요하고요. 예. 어쨌든 이 눈치 없는 호주 총리가 파리에서 만나요. 이 인사 때문에 대통령이 가기 싫은 파리를 지금 가게 되는 일정이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 관리 또한 중요한 이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안박 연대 내용이 재점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또다시 오랜만에 돌아온 야당의 난 코너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야당의 난을 저도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아침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저희 채널A에게 들어온 속보 뉴스부터 전해드리면서 야당의 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의가 아마 열리고 있는데요.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면 오영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 사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영식 최고위원에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 역시 나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 사퇴를 시사했다라는 취재, 속보가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유성엽 의원 또한 조건부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을 시사하고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제안하고 있는 문안박 구상에 또 한 번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아닐지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안박, 안녕한 전 의원님. 네. 그런데 문안박 연대 하기 전에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있고 그리고 이 당 대표와 함께 당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최고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승용 최고위도 있고 오영식, 유승희 등등이 있는데 최고위원 3인방이 연이어 줄사퇴를 오늘 아침에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지도부의 붕괴죠. 지도부의 붕괴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지도부의 붕괴가 그대로 문안박 연대에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시장에게 그대로 권력이 넘어가는가 한 건 별개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완강하게 저항의 수단이 자기 자리를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건데 하여튼 최고위원들이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사실 문안박 연대를 발표한 순간 최고위원들은 상당히 황당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최소한 기존의 지도부가 없다는 걸 전제로 문안박 연대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데 기존의 지도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랑 상의를 안 했다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문안박 연대가 최고 지도부로 들어오면 지금의 최고위원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반발을 하는 그 모양을 이제 사태로 나타났는데 어제 사실 또 주승용 의원이 호남 지역 의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안박 연대에 대한 비판 성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가 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7대3 정도로 한 우세 주승용 의원의 주장, 그러니까 문안박 연대에서 강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분위기였는데 어찌됐든 일단 유보되고 오늘 오후쯤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또 유성엽 의원 같은 호남 출신의 의원들 가운데서는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선거를 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문안박 연대는 이른바 비호남 BK 연대일 뿐이다. 박지원 대표가 어제 강하게 그 비판을 했었죠. 그건 BK 연대다. 호남 홀대 연대다라고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 그 전국 때문에 또 국가장 전국 때문에 야당의 내분 상태가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정성희 위원님, 문안박 연대 얘기 나오는데 최고위원들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지금 속보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영식 최고위 사퇴, 유승희 최고위 사퇴, 주승용 최고위와 호남 지역의 23명의 의원들이 문안박에 반대 성명, 그리고 유성엽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는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우리 김진 그 앵커가 하고 종합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각 신문 하나하나를 읽는 아침에 나는 보고는 예. 처음에 중앙일보를 딱 보고서 오영식 의원이 오늘 사퇴하는구나. 중앙일보에서는 예, 유성엽 의원이 오늘 탈당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겨레를 딱 보니까 주승용 의원이 오늘 사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겨레? 예, 또 어제 밤에 우리 채널A 뉴스 보면 우리 조수진 차장이 유승희 의원이 오늘도 사퇴한다. 예. 그래서 왜 각자 신문마다 하나씩 인터뷰를 해서 사퇴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퇴도 한꺼번에 못하고 각자 정말 사퇴도 질서 있게 못하고 각자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그 내분에 휩싸여 있고 내용에 휩싸여 있고 질서 있게 못하고 있고 이게 봉성악당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하나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도대체 왜 사퇴하는 거야? 왜 사퇴하는 거야?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우리 안영환성 의원은 조간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 오영식 의원 문안박 연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최고위원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사퇴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그 내심을 보면은 그 문안박 연대라는 그 논의 자체에 호남이 없다. 호남이 없다. 호남 배려가 없다. 문안박이 다 피켓 출신 아닙니까? 호남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호남 홀대에 대한 그 배경을 깔고 사퇴하는 것인지 사실은 사퇴도 지금 각자 하고 있지만 사퇴를 하는 이유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야당이 처한 안팎의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쯤에서 야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네. 아니 최고위원님들이 왜 이 당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줄줄이 사퇴를 오늘 아침에 시사를 하는 건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야당 속 이야기 뭡니까? 야당 내용이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고 이걸 또 이렇게 다루십니까? 아침에 확인을 해본 거는요. 유승희 최고는 사퇴하지 않는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김성수 대변인의 이런 그 말씀을 일단 전하고요. 김성수 대변인도 아직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퇴를 하는 건지.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안박 연대에 대한 호남 지역의 의원들의 여론을 모아서 반박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지 사퇴까지는 아닌 걸로 알아요. 다만 오영식 최고위원의 사퇴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확인한 내용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인데 이게 끝나고 조만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지 의견을 오영식 밝힌다.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회에 참여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문안박 연대가 제안되기 그 전후해서요. 최고위원회에 나오질 않았고 사퇴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정치부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퇴의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대략 지금 제가 간파하고 있는 건 현 상황에 대한 최고위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오영식의 어떤 책임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극복하려면 문안박 연대도 좋지만 세대 교체형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길을 열기 위해서 본인 먼저 던진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약간 말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안박에는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었는데 문안박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직접 말씀을 드리면 다만 이제 유성엽 의원이 누구냐? 전북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황주홍 의원이 누구냐? 전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이 두 분이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대로 탈당을 불사하는 얘기가 언론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건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당내 게다가 비주류 특히나 지역적으로 호남 의원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벗어나느냐가 문재인 대표 리더십과 문안박 연대 체제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봐서 오늘 내일 모레 왜냐하면 29일은 안철수 전 대표가 문안박 연대 제안을 받을지 말지를 또
얘기하는 그런 날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가 새로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하게 오늘 내일 모레가 위기긴 위기예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왜 보면 잘 나가는 집안은 뭐가 돼도 그냥 다 술술 잘 풀리는 반면에 잘 나가는 집안은 또 술술 잘 풀리는데 힘든 집안은 자꾸 뭔가 이렇게 악재들이 터지고 또 그런 악재들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조금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죠. 예. 지금 사실 야당이 좀 저희가 알지만 모든 선거에 계속 지고 있었어요. 계속 졌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그 책임은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사퇴로, 즉 내가 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 뭐 이런 것들을 사퇴한다. 이제 이런 식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다른 뭐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지금 대표로서의 쭉 있는 모든 선거에서 사실상 다 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퇴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본인이 공천이라든지 야당 내의 예. 구심점으로서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야당 최고의원뿐 아니라 야당 전체 의원들에게 있어서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풍파를 겪으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또 호재라고도 생각합니다. 오히려 호재다? 네. 예. 정치인들은 총선이 가장 중요해요. 내년 4월로 다가오는 이 총선에서 야당이 솔직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말했죠. 네, 야당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해지는구나. 끝.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실 수 있는 국민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모든 것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점점 더 새누리당이 혼자서 비대해지면서 국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횡행하는 형식으로 보여지는 것도 결코 새누리당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고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건재함과 또 건전한 상식으로서의 국정의 동반자의 모습을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야당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내분을 통해서 야당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가장 마지막 호기, 총선 전의 마지막 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스다. 국민의 기대를 꼭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과연 잠시 후 이 최고위원, 오영식 최고위원의 사퇴 발표 이후에 다른 최고위원들의 연쇄 사퇴로 이어질지 아니면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에 지금 현재 어떤 교감이 있을지 그렇다면 29일 안철수 의원은 문한막 연대에 대해서 오늘의 일로 인하여 예스를 외칠지 노를 외칠지 모두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가장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IS, 이 집단이 말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60개국을 향해서 테러를 일삼겠다라고 언급하면서 태극기 보이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비교적 앞선 순위 테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IS가 협박 영상을 배포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이 영상은 IS가 직접 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란, 터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제 조만간 IS가 발표한 테러 대상국 60개국 국기에 태극기가 26번째 이 순서의 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모두 덤벼봐라. 너희들의 숫자는 우리의 믿음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는 너희의 깃발 숫자를 세고 있다. 국기겠죠. 우리의 예언자는 그 숫자가 80개에 이를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전쟁의 불길이 죽음의 언덕에서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악담, 있는 악담, 없는 악담 다 갖다 퍼붓는데 정성희 위원님, 그런데 솔직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한국까지 지금 언급하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태극기의 순서가 앞서 있습니다. 태극기 순서 배열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동영상을 보면은 할리우드 무슨 영화 예고편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역동적이면서 감각적인 편집, 그다음에 내레이션의 미국식 영화 악센트 이런 것들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IS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있고
이런 영상이나 미디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최고 수준의 세련된 편집으로 저걸 해서 사람들이 정말 위협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영상을 만들었고요. 확실히 알카에다보다는 신세대예요, 느낌이. 여기 대상에 60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십자군 동맹으로 테러 대상으로 얘기한 62개국에서도 한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9월에. 근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도 60개국인데 또 그중에 들어갔네요. 한국이 또 들어가 있고요. 저렇게 태극기를 간 한가운데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제 지난번과 다른 곳에는 지난번에는 주로 서방 국가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인 참수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를 넣어서 자기들의 어떤 전선을 넓힌 것이 그 특징이고요. 예.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폭격을 하나 IS에 직접 하게 되는 공격하게 되는 그런 데는 아니지만 이런 그 서방 지원 국가 IS와 싸우는 서방 지원 국가에 대해서 예. 심리적 그다음에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상으로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안용환 전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IS는 공공연히 한국도 테러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IS로부터 테러를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자유롭지는 못하다. 물론 이제 당장 한국에 대해서 무슨 뭐 테러리스트를 보내서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타깃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중동에 우리 근로자들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칭한 60개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 잡아다가 선전제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IS 방금 저도 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일단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게요. IS에 놀랄 이유가 없는 게 예. 우리가 자꾸 이제 아랍의 중동에 무슨 뭐 테러 집단이라고 하니까는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 소총 들고 설치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IS는 지금 인구 1,000만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 영국 정도의 영토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추산에 따르면 미얀마, 아웅산 수지가 지금 살고 있는 미얀마보다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테러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마스니 헤즈볼라 같은 이런 테러 집단이 아니라 국가체제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항상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IS가 올해까지가 칼리프, 지금 IS의 알 바그다드라고 한 최고 통치자를 칼리프라고 그럽니다. 예. 칼리프의 나라를 올해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른바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뭐냐? 십자군들이 아랍의 중동에 쳐들어왔을 때 예. 그것을 격퇴시킨 전쟁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80개의 밴드가 깃발은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군들이 중동에 쳐들어왔을 때 깃발 들어온 게 80개였습니다. 예. 유럽 전역에서 각 성주들, 영주들이 깃발 들고 왔는 게 80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80개가 차는 순간 이제 완벽한 십자군이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격을 취하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대전쟁을 그렇죠. 예고하는 그래서 순간이네요. 이제 문명 전쟁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IS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여기서 잠시 황당한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면 일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북한이 테러에 대해서 파리 테러에 대해서 애도를 발표했다라는 뉴스를 보도해드리면서 북한이야말로 지상군을 그렇다면 파견을 해서 IS와 전쟁을 선포해서 북한의 이미지를 불식시켜봐라 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북한은 잠잠한데 뉴욕에 있는 마피아가 IS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박용진 대변인?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테러 이후에 그러네요. 북한의 외무상이 모든 형태의 테러에 대해 반대한다. 예. 그리고 파리 테러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도의 이제 마음을 보냈거든요. 글을 놓고 여기서 얘기하다가 우리 저 돌직구쇼 패널 중에서 우리 안영환 대변인께서 북한이 이럴 때 나서서 지상군을 파견하고 예.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북한으로서는 꽤 좋은 괜찮은 수예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금 찍혀갖고 찍혔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서방에서 바라보는 눈, 대한민국 쪽에서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별로라서 그거 괜찮은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 뉴욕에 털을 잡고 있는 마피아, 감비노 신디게이트 받으라는 하는 북한은 조직이 안 받고 마피아가 받았어요. 느닷없이 성명을 발표해서 여기 그 마피아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프란체스코 감비노의 아들 조반니, 이탈리아계 통인 거죠. 예. 조반니가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IS 위협으로부터 예.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예. 그리고 잔인하고 정신병적인 IS로부터 우리의 친구와
가족을 보호함으로써 마피아의 좋은 면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다소 엉뚱한 IS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뭐 북한이 좀 앞서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마피아가 냉큼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네요. IS는 이제 60개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마피아와 이 뭐 깡패 조직 이런 데까지 이제 나서서 IS와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 이런 이상한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큰 조폭들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마피아 같은 그런 범죄 조직은 그 기득권의 어떤 그 체제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무너지면 마피아도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테러를 당하거나 뭐 강도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뭐 모든 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데 경찰이 그걸 잡기 전에 마피아가 이미 그 마피아가 그 저기에서 아니요 그 다음 날이면 벌써 이게 뭐 아리조나 사막에 이미 보복이 돼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그 체제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가 마피아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는 좀 상징적인 얘기지만 숨는 얘기지만 이게 그 IS의 잔악성이라는 게 그 마피아도 손댈 정도라는 놀랄 정도라는 걸 우리가 근데 마피아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숨어서 테러를 모의한 곳은 고급 호텔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가장 열악한 지역에 빈 단칸 세 판 같은 데 빌려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보통 마피아들의 정보력이 통한 곳입니다. 조폭들의 정보력이 통한 곳이죠. 야, 우리 동네 구역에 말이야. 요즘 이상한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또 게다가 미국의 마피아들은 총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작정하면은 미국 경찰의 테러 방지에 테러를 맞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논의의 핵심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 칠성파도 뭐 그럼 동원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무슬림이라는 그 신자들 또는 물론 무슬림과 이 다에쉬라고 일컬어야 되는 이 조직과는 전혀 연관성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가장 어찌 보면 첫 번째 노출이 될 수 있는 포섭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테러는 우리나라는 없다. 절대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 본토에서 그럴 정도의 규모의 테러가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었었죠. 근데 지금 저는 절대 우리나라가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테러를 당하고 나서 사후의 문제 처리라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수준과 입법 수준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론 국회에서 뭐 테러 방지 법안이 되어 있지만 아직 뭐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테러 방지 법안은 사실상 타인의 이메일, 도청, 감청이라는 아주 미묘한 인권의 문제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법이긴 분명합니다만 모든 법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제한될 수 있다는 그 본래적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민과 재산에 있어서의 이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특히나 이 집단은 정상적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 집단 아니죠.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최대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려내어서 적어도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저희가 입법적인 촉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법률가로서 합니다. 과연 북한이 지상군 파병에 응할지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인분 교수, 상습적인 구타와 이 가학 행위를 일삼았던 이 교수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몇 년일까요? 12년 중형. 법원은 이 인분 교수는 정신적인 살인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법원의 선고량이 많기가 쉽지 않은데 안용환 전 의원님, 어제 법원의 판단, 법원의 생각은 정확히 뭐였고 이 인분 교수의 죄목은 뭡니까? 저도 사실 인분 교수 이야기를 처음에 저희 돌직구 쇼에서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교수가 제자에게 체류탄을 먹을래, 체류탄 가스를 먹을래, 인분을 먹을래 라고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무슨 씌워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렇죠. 화상을 입히고 상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정말 일반적인 우리 법조계 상식보다는 훨씬 세게 선고를 했습니다. 어제 지금 그 인문 교수가 정모 씨죠. 52살인데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형한 것, 검찰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이 정도로 형을 줘 주십시오 하는 부탁인데 보통 재판부가 보통 더 낮게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부 이례적으로 2년을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보통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판사들이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범죄, 이 폭행 이거에 관해서는 10년 4개월이 최대치입니다. 근데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보다 더 높은 12년에 선고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같이 폭행에 가담한 제자들에게도 법원이 징역 6년씩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센 거죠. 뭐 주범도 아닌 공범인데 6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그래서 법원은 이 범죄자 장모 교수 등이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장모 교수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디자인협회 사무국 직원을 일하던 제자 이 정모 씨에게 29살입니다. 폭행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폭행과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이 그것도 교수가 20대 자신의 제자에게 어떻게 이런 가학행위를 일삼을 수 있을까? 충격적인데 법원도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바로 이제 법원에서의 내린 이 선고 12년이라는 이것에서 이제 법원과 온 이제 그 국민적인 공분에 법원 또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제 물론 그 국민들 어떤 분들께서는 또 12년도 부족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죄에 있어서 항상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그 죄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12년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형이라고는 할 수 없죠. 정확하게는 이게 지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이것은 아주 어떤 흉기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정말 가혹행위를 인내할 수 있는 상당 그것을 벗어날 정도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마 많은 또 국민분들은 아니 도대체 왜 그거를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까? 그 학생 또는 뭐 제자를 하든 어쨌든 간에 성인 아닙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된 또 아까 보니까 남자인데 왜 피해자는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고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으로선 참아낼 수 없을 정도의 고통 행위를 참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를 이 사건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자기는 디자인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컸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랬기 때문에 나는 참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속성상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 한 번은 이건 말도 안 되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폭력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언제부턴가는 그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수능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 주는 그 공포감이나 이런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가치를 마비시켜버려요. 지금 아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처음부터 이런 수준의 가혹행위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차차차차 그 가혹행위의 정도가 점점점 높아졌을 거고 그리고 이 학생도 처음에는 내가 이것만 좀 참으면 그리고 또 그 교수라는 사람이 했다는 너를 위해서라는 그 말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됐을 땐 이거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의 단계에 갔는데도 그동안에 지내왔었던 그 고통으로의 어떤 수능적 태도 그리고 자신이 이만큼까지 참아왔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의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참상이 빚어진 것인데 적어도 이 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사회 모두가 느끼는 공분을 법정 12년형이라는 것으로 법원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지금 진 변호사가 왜 피해자가 3년간이나 참고 있었을까? 폭력에 수능이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교수는 인분을 먹인 교수는 디자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신적인 존재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자기가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의 제자를 취업을 시켰을 때 경제적인 손실을 냈다. 직원이 잘못해서 1억 원 정도의 그 다음부터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가 라찌나 이런 데에서 유태인이나 고문을 했을 때 그 가해자를 잡고 보니까 엄청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악마의 얼굴은 우리 주변에 예.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마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이웃에 있다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 예.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속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할 것으로 예고가 됐었는데 법무부 장관의 담화 내용이 지금 현재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라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존속과 번영을 위해 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위 현장에 법치국가의 모습은 없다. 어떤 국민도 폭력 집회와 시위는 원치 않는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칠 것이다.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을 향해서 종교시설에 숨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행위는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다.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고 수행자와 신도도 원치 않다. 떳떳하다면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라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걸어 나와라. 라는 메시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희원전 의원님, 우리가 인분교수에 대한 뉴스를 하던 중에 이런 속보가 발생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인분교수 법원에서 12년 중형을 내린 것은 응당한 처분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상균 위원장을 향해서 네. 종교시설에 숨어 있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리고 복면 뒤에 숨어서 폭력 시위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양형을 올리겠다. 현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복면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지요. 게다가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숨어서 지금 12월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본인들 주장대로 민중총궐기대회, 예.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숨어서 현장 지휘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12월 5일에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폭력 시위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그걸 예.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11월 5일이면 지금 한 일주일 남았죠. 지금 일주일 전에 미리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거고요.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본인은 마치 정말 약자여서 예. 조계사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쌍한 중생처럼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강자죠. 전국에서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강자로서 지금 시위를 지금 배후 조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상균 위원장이 정말 떳떳하다면은 나와서 정말 법정에 서서 한번 주장을 해보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해서 평화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을 막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주장을 해보고 예. 법의 심판을 받아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뒤에 숨어서 정말 본인이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생 도탄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 네. 저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개별적인 노조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민생에 대한 책임져라, 노조위원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지만 11가지 주제를 가지고 데모를 했었죠. 데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 기준으로 따진다면 폭동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지휘했던 사람 이제는 떳떳이 나서서 본인이 떳떳이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광화문에서 폭력 시위는 하지 않겠다. 예. 떳떳한 내의 평화 시위를 통해서 주장을 하겠다라고 밝혀줄 것을 저는 간절히 저도 개인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법무부 장관의 담화 뉴스 속보 내용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화문이 이미 저희 기자들에게 배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담화 내용 저희가 발빠르게 속보로 정리를 해서 저희 채널의 이 사회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담화문이 발표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명을 했고요. 특히 한상균 위원장 현재 조계사에 은신해 있는데 종교시설에 숨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은 법치 파괴 행위다라고 법무부 장관은 해석을 했고요. 범죄자의 은신처로 조계사가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수행자와 신도도 원치 않고 한상긴 위원장이 떳떳하다면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하나의 속보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면과 관련해서 앞서 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앵커 브리핑을 해드린 것도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담화 내용에 박용진 전 대변인 복면 시위에 대해서 현 시간부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권 실형 선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불법 시위 주도 선동자 등 반드시 엄단하겠다. 얼굴을 가려서 처벌을 면하려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담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 금지 대테러 방지법 등등에 대해서 호소하고 야당을 포함한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호통치는 그 뒤에 이제 장관직을 내놨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준수시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책임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정부가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일단 너무 이렇게 강경으로만 몰고 가는 일변도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불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과 노동개혁에 대해서 대화하고 협조해야 되는 노동계를 향한 새로운 어떤 제안이라든지 대화에 대한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민주노총 전체를, 노동계 전체를 불법 시위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막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지난번에 경찰이 밝힌 것도 보면 광화문에서 폭력 집회를 했던 사람은 537명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날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고 경찰 발표로만 6만 8천 명이라면서요.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면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별도로 분리해서 대화 타협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이요. 이렇게만 가는 것이 대통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이런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들어요. 담화는 근데 지금 현재 담화는 그런 전체적인 전국에 대해서 아마 그러려면 대화에 대한 요청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12월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 총궐기라는 어찌 보면 폭력적 시위가 또 다시 한번 전체 서울의 중심부를 또 그렇게 아비규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콕 집어서 한 담화이지 전체 노동계 또는 전체 국민들에 대해서의 전체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담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적어도 불법적 폭력 시위를 엄단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의 담화 내용, 뉴스 속보까지 저희 지금 긴급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테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또 공포에 휩싸인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교황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러는 가난과 절망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더 겁내할수록 그리고 또 우리가 절망에 처할수록 테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테러를 두려워하기보다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노력이 결국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교황님께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길에 방탄조끼도 거절을 하셨던데 테러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교황께서는 이 친구 테러보다 난 모기가 더 무섭다네. 교황의 대법원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저희 같은 중생들이 조금 어리석은 걸까요? 정 의원님. 예, 교황은 그 테러 같은 경우는 절대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테러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테러는 IS, 물론 그 폭력성,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본질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절망과 가난 때문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교황의 말을 피날레 기사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첫눈도 내렸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드리기로 했던 숨가빴던 한 주입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이 겨울의 여유를 만끽하시면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